코비드19 예방행동수칙은 감염병에 대한 공포 여부는 실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치료제도 백신도 없이 모두가 생명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실체를 밝히는 일이 시급하고, 정확한 진단은 물론 빠른 시일 안에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해야 공포를 진정시킬 수 있다. 그 사이에는 개인위생 그리고 일단 밀접 접촉을 피하는 격리와 전파, 경로, 추적 등에서 방역 대책이 불가피하다. 강제적인 조치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거스른다는 비판의 소지도 있으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공중보건 목적을 위해서 는 불가피하고, 따라서 개인정보, 개인 결정권 등 사생활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번 사태로 예방수칙에 대한 정보는 홍수를 이뤘다. 가짜 뉴스로 인해서 사회적인 혼란이 생기기도 했고, 우리 정부나 질병통제센터가 권장하는 행동수칙은 비슷했다. 한국에서는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라고 했는데, 미국은 휴지로 입과 코를 막고 한 다음에 다 쓴 휴지는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한다. 미국에서 사재기 바람이 불 때의 휴지 진열대가 텅 비었던 이유가 이런 문화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코비드19 사태에 대응하는 초기 과정에서 한국은 마스크 전쟁을 겪었다. 마스크 착용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에서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미가 없고, 실내에서는 사람들과 밀접 접촉을 할 때 필요하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오히려 마스크는 효과는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여기에 변수가 있었다. 코비드19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들과는 달리 잠복기에서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도 남에게 전파를 시킨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옮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를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이 바뀐 것이다. 그 밖에도 마스크 사용에서 유의할 사항은, 일단 습기가 쌓인 마스크는 바이러스 침투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마스크 상태를 관리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거리 두기가 이렇게 강조된 적이 없었는데, WHO는 거리 두기를 1m 정도로 권장했다가 침방울로 인한 감염을 보다 안전하기 위해서 2m로 높였다. 그런데 미디어 실험 결과는 2m는 4배는 되어야 안전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2m, 2, 4, 8, 8m. 8m는 되어야 안전하다.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국가 방역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기저질환이 없어야 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컨디션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여러가지 실험 연구 결과 나오는 가운데 수면이 호흡기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높인다는 비타민 D가 결핍되면 호흡기질환 면역력이 떨어진다. 담배에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폐, 면역세포를 손상시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높인다. 설탕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술도 적당히 마시고 운동도 과하게 하지 말라고 한다. 수년 전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코비드19의 진단은, 우리나라는 코비드19 발생 초기부터 대규모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해외 100여 개국으로부터 진단키트 지원 요청도 밀려들었다. 급속히 전파되는 신종 감염병은 초기의 철저한 대응으로 확산을 늦출 수가 있다.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국내 분자 진단 시약 공급원들은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프라이머와 프로브를 설계했다. 프라이머는 특정 유전자를 합성하는 위치를 알려주는 짧은 유전자 서열이다. 프로브는 특정 유전자 증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빛을 내는 유전자 서열이다. 물론 새로운 진단 시약의 성능 평가가 중요하다.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2016년에 감염병 진단의 호전화 등 검사 업무를 맡는 감염병 분석센터가 설립이 되었다. 코비드19 진단에서는 바이러스의 피막 유전자 또는 바이러스의 핵산과 그것을 둘러싼 단백질 막의 뉴클레오 캡시드 유전자를 검사해서
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인하는 기법을 쓴다. 검체는 주로 상기도, 하기도에서 채취한다. 상기도 검체는 콧물이 아니라 호흡기의 상피세포다. 15cm 길이의 검체 채취용 면봉을 코와 입 안쪽 벽까지 밀어넣어 채취한다. 하기도 검사에서는 의심 환자의 가래를 용기에 받고 이들 검체는 3중 포장을 거친 뒤에 검사기관으로 이송이 된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법. 코비드19의 진단에 쓰이는 전통적인 분석 기법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인 BT-PCR, WHO는 확진 검사의 이 기법을 검증하고 있다. 사스코브2 검사 과정은 우선 유전 물질 핵선을 뽑아낸 뒤 방호복을 입은 임상 병리사가 음압 실험실에서 작업을 한다. 핵산 처리는 1에서 1.5시간이 걸린다. 이 방식은 실시간 역전사 중화효소 연쇄 반응에 의해서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수백만 배까지 증폭시켜 음성 또는 양성을 가려내게 된다. 검사에 쓰이는 진단키트는 5에서 6개 약품 튜브로 구성되어 있다. 검체에서 추출한 핵산에 이 시약을 조금씩 주입한다. 진단 시약의 핵심 요소는 앞에서 말한 프라이머이다. 한편 코비드19의 음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기법도 개발이 되었다. 진단 기법의 신뢰도. 세계가 패닉과 트라우마에 빠지는 상황인 만큼 코비드19의 진단 검사법에 대한 신뢰도와 정확도는 매우 중요하다. 진단에 쓰이는 분석법이 무조건 기계적으로 완벽한 결과를 주는 것은 아니다. 검사 과정에서 민감도를 보장해야 하므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될 것을 고려한 최적화와 보존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못한 경우에 감염자라도 음성으로 발명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영국 런던 킹 칼리지 임상 교수인 네트럴리 맥터모트는 RT-PCR 방식으로 진단한 한 명의 환자에 대해 양성과 음성의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극초기 검사에서 바이러스 양이 너무 적어서 음성이었다가 후에 바이러스가 많아지는 경우에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었다가 이후에 재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또한 RT-PCR 검사를 하려면 면봉으로 의심 환자의 인후를 문질러 시료를 채취하는데 아주 깊숙한 폐 부위에 감염이 일어난 경우에는 놓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때는 오히려 환자에 기침 방울에서 바이러스를 찾기가 더 쉽다. 또한 채취한 바이러스 시료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검사 과정에서 오류를 최대한 방지하는 프로토콜이 중요하다. 완치되었다고 퇴원한 환자가 다시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자 진단검사의 정확도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구에서 폐렴으로 사망한 17세 청년 환자의 검사 결과는 설명이 복잡했다. 고열로 영남대학교 병원을 찾은 이 환자는 12번의 검사를 받았다. 모두 음성이었는데 사망한 이후에 실시한 13번째 검사에서 미결정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영남대학교 병원 검사실을 조사한 결과 검사에 일부 오염이 발생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독일의 의사이자 정치인인 볼프강 보다크는 더 근본적으로 10여 개의 의문을 제기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리스크 평가에 표준화된 모니터링 베이스가 있는가? 진단법에 측정하는 것이 정확히 사스코브2인가? 이번 바이러스가 다른 변종에 비해서 더 위험하다는 근거는 뭔가? 병원체로서 보통 독감과의 차이는 뭔가? 정말 신종 바이러스라면 그렇게 완치율이 높을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이었다. 그의 주장은 독감 시즌마다 급성호흡기 질환의 7에서 15%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데 현재 검사되는 환자 수는 정상 범위에 든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진단기법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코비드19를 일으키는 사스코브2는 다양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특이한 유전자로는 등등등등등등으로 알려져 있다. 모두 유전자를 모조리 검사해서 대조한 다음에
음성과 양성을 판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국가마다 진단검사법에서 이들 유전자 가운데 어느 것을 골라서 검출해서 판별할 것인가의 기준은 동일하지가 않다. 여기서 RNA는 바이러스의 RNA 주형을 기반으로 상보적인 RNA 가닥의 합성을 촉진시키는 효소로서 RNA 바이러스의 유전체를 암호화하는 데 꼭 필요한 단백질이다. 그 연기 서열의 변이가 나타난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조합 중에서 어떤 검사 방식이 정확도가 가장 높은지는 알 수가 없다. 동일 환자의 동일 시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한 비교 연구를 광범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은 사실관계를 모르는 주장. 여기서 면역글로불린 G는 감염 시에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는 항체이고 면역글로불린 M은 감염 시에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항체이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관계를 모르는 주장임이 곧 드러났는데 한국에서 사용하는 진단키트는 RT-PCR인데 언급한 것은 혈청학적인 진단법 으로서 다른 검사법이기 때문이다. 누가 말한 것 그것이. 자, 3월 11일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의사 출신인 공화당 마크 그린 하원 의원의 돌발철 반응은 그는 미국이 코비드-19 진단의 속도를 내기 위해 한국어 진단키트를 수입해서 사용할 것인가를 놓고 미국 FDA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CDC와 NHA와 통화해보니 한국 진단키트는 하나의 항체만 검사하지만 미국 진단키트는 두 가지 항체 면역글로불린 IgE와 면역글로불린 IgM을 검사한다면서 미국 진단키트가 한국 거보다 낫다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말은 사실관계를 모르는 주장이다라는 거죠. 한국에서 사용되는 진단키트는 RT-PCR인데 그가 언급한 것은 혈청학적인 진단법으로서 서로 다른 검사법이기 때문이다. 항체 검사법은 병원에서 감염된 뒤에 몸속에 생긴 항체인 단백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초기의 코비드-19 진단에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보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청문회에서 미국 CDC 국장은 그런 린 의원의 오류에 대해서 한국의 진단키트는 코 속 시료의 항원을 측정하는 분자진단법 기술이고 그린 의원이 말한 것은 혈청학적인 진단기술이라고 곧바로 바로 잡았다. 이런 내용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질병관리본부가 해명에 나섰다. 어느 하나라도 항체나 항원 검사를 등을 신속 진단에 쓰지 않고 있으며 국내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키트 4종류에 대해서는 미국 FDA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초기에 국내에서는 식품안전처로부터 긴급 승인을 받은 5개의 진단키트를 사용했고 모두 RNA 속의 특정 염기 서열의 존재를 검사해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RT-PCR 방식이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